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5장 지배기업 지분율의 변동 세 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세 번째네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단계적 취득이었습니다. 단계적 취득에는 일단 지배력을 취득한 후에 추가 취득도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한 지분율 변동이었죠. 오늘 한 내용은 뭐냐면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종속기업 지분을 매각하면 매각 후에도 계속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매각으로 인해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80%를 갖고 있다가 한 10%만 팔았어. 그럼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80%를 갖고 있다가 한 70%를 팔아버렸어. 그럼 상실이 되겠죠? 이같이 유지와 상실 두 경우에 각각 어떤 식으로, 이때는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요. 이때는 작성 안 할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이 상실의 경우에 뭔가 특별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상실과 관련돼서 이제 손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시간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 후에도 지배력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배가 있고 종속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연결 실체인데, 연결 실체 관점에서 지금 S회사 투자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를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매각을 S회사에 팔 수도 있고요. S회사의 다른 주주들, 즉 B집의 주주한테 매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거래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 관점에서는 투자자산의 매각일 수 있겠으나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자본거래로 보는 겁니다. 자본거래. 지금 보이죠? 자본거래. 따라서 처분손익을 혹시라도 지배가 개별재무제표에 표시를 했더라면 이런 처분손익은 연결재무제표일 때 모두 자본거래 손익으로 보고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따라서 대변에 인식했던 처분이익이 있다면 자본잉여금 증가, 차변에 인식했던 처분손실이 있다면 처분손실 죽이면서 자본잉여금 감소화로 이런 연결조정 분계를 해야 되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배력을 계속 보유를 하더라도 지배회사 지분율은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B집의 지분율은 높아졌겠죠. 따라서 B집의 지분에 대한 증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대변의 B집의 지분, 차변의 왜 종속기업 투자일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80% 지분을 갖고 있다가 60%로 다운을 시켜놨어요. 여기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지금 2차년도 연결을 할 때 종속회사 투자 지분이 80%였다가 2차년도에 20%포인트 지분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2년도 말 연결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다시 최초 지배력 취득 시점에 가서 종속기업 투자를 퉁쳐야 될 거 아닙니까?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러나 2년도 말 현재 이미 60%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잖아요. 단순합산 재무제표에는 60% 지분이 들어가 있을 텐데 1번 분계를 할 때 80%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종속기업 투자는 지금 이 분계만 반영하면 마이너스 값이 표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 여기 지금 중도 매각분만큼 증액을 시켜줘야 투자주식 잔액이 종속기업 투자의 잔액이 연결재무제표에서 0이 될 겁니다. 만약에 B집의 지분 이 분계를 할 때요. B집의 지분 종속기업 투자의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속기업 투자는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하더라도 B집의 지분은 처음부터 공정가치 측정도 가능했죠. 이후에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분만큼 계속 B집의 지분을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차 일치 금액을 자본잉여금, 대변 혹은 뭐 차변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종속기업 투자 처음에 지배력 취득할 때 여기에 영업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업권 해당액이 종속기업 투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일부 매각을 할 때 영업권도 제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제회계 기준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교재 412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영업권은 지배력을 상실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제거하는 것이지 지배력을 유지한 채 종속기업 투자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제거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
본소의 입장입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요.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극단적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영업권 잔액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종속기업 투자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권은 아예 없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종속기업 투자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권이 있더라도 일부 매각의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는다. 전부 매각이라면 그때는 뒤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거를 해야 되겠죠. 예제 5를 보겠습니다. 종속기업 투자를 일부 매각을 하는데 지배력은 유지하는 사례입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 발행 주식의 800주 중에서 80%인 640주, 현재 80% 지분입니다. 96만 원에 샀대요. 취득 당시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인데 공정가치랑 같다고 했습니다. 1년도 당기 순이익은 1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이 됐고요. 2년도에는 15만 원이 또 올랐네. 배당금 지급을 포함한 자본거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사 100만 원, 110만 원, 125만 원 이렇게 이제 순자산 변동이 있게 되는 거죠. 이후 종속기업 투자를 일부 처분했다라는데 독립된 세 가지 경우를 들여다볼까요? 자, 경우 1은요. 갑회사는 2년 초에 의뢰사 주식 160주를 연결실체 외부에 25만 원을 받고 팔았대요. 자, 160주를 팔았으니까 당초 보유하고 있던 640주가 480주로 바뀌겠네요. 즉 80%에서 60%로 낮아지겠네요. 80%에서 60%로 낮아지니까 비지배 지분율은 20에서 40%로 올라가겠네요. 비지배 지분. 60% 갖고 있으니까 지배력은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경우 2를 볼까요? 갑은 2년 초에 의뢰사 주식 160주를 을한테 팔았어. 그럼 의뢰사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 아닙니까? 자, 대가는 똑같다고 가정했고요. 25만 원. 그러면서 처분이익 만 원을 인식했는데요. 좀 전에 저 처분이익 만 원, 이 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계산을 하겠습니다. 갑회사는 의뢰사 주식을 매각한 후에도 의뢰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왜냐하면 60% 지분이니까. 자, 의뢰사는 요 자기 주식 160주를 계속 갖고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경우 2는 갑이 을한테 160주를 팔았기 때문에 을이 자기 주식을 지금 160주 보유하는데, 자기 주식은 중급회계 때 배웠다시피 마이너스 자본 아닙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지배회사 지분율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640주에서 160주를 팔았잖아요. 근데 발행 주식 수는 800주가 아니라 160주만큼 의뢰사 입장에서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자본이니까요. 빠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분모는 640, 분자가 480 해서 75%가 되는 겁니다. 즉 80%에서 75%로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이 20에서 25%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한편 경우 3은 경우 2의 연속인데요. 자기 주식으로 의뢰사가 160주를 갖고 있었다. 연도 말까지 이게 2번이고요. 경우 3번은 자기 주식으로 갖고 있던 160주를 다 팔았다. 취득원가랑 동일한 금액으로. 결국 팔았으면은 다시 나중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경우 2라고 결과가 같아지죠. 이때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연결분기 하기 전에 몇 가지 숫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각 경위별로 의뢰사 순자산 장부금액 잔액과 비지배 지분을 한번 보는데요.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먼저 여기 지금 미리 써놨죠. 100만원, 110만원, 125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원, 110만원, 1년도 말, 2년도 초 125만원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경우 2는 자기 주식 개념 아닙니까? 의뢰사 순자산입니다. 지금 100만원, 110만원인데 자기 주식을 25만원에 샀으니까 순자산은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85만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15만원, 2년도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경우 3은 100만원, 110만원인데 자기 주식을 사죠? 그래서 85만원이 됐는데 다시 막판에 자기 주식을 25만원에 다시 팔잖아요.
따라서 당기순이익 15만원, 자기주식 처분하면서 25만원 들어오니까 40만원이 증가하여 125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25만원, 125만원. 경우 3은 결국은 최종 결과가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볼까요? 비지배 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데요. 1년 초에는 20% 지분이고 순자산 금액은 100만원이었으니까 전부 20만원이겠죠. 자, 1년도 말에는 110만원이죠. 거기다가 20%니까 전부 22만원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2년도 초에 경우 1은 비지배 지분율이 40%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110만원 그대로 있으면서. 따라서 44만원, 비지배 지분이 22만원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우 2를 보면은요.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85만원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지배 지분율은 앞에서 계산한 대로 지배회사 지분율이 75가 되니까 25%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212500은요. 85만에 25%를 곱한 금액이죠. 따라서 요 차이가 7,500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증가가 되죠. 요 증가되는 부분은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우 3은 지배회사가, 즉 갑회사가 의뢰사한테 자기 주식, 의뢰사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사죠. 그 금액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50만 원이 같아지는 이유는 외부에 매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결과는 똑같이 됩니다. 50만 원. 일단 금액이 돌아가는 걸 살펴봤고요. 1번 연결분계를 이제 해보는데요. 밑에 있을 연결분계 3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매각할 때 개별장부에 반영했던 갑회사의 회계 처리를 살펴봅니다. 갑은 투자주식을 25만원에 팔았대요. 이때 종속기업 투자 24만원이 빠지게 되는데요. 당초 96만원 주고 샀잖아요. 이게 80% 지분인데 20% 포인트를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즉 4분의 1을 팔았으니까 24만원이 되고요. 개별장부에 처분이익 만원을 인식을 합니다. 나중에 연결을 할 때 개별장부에 반영했던 요 만원은 연결재무제표에는 자본거래 이득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비지배 지분 22만원 증가도 함께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경우 1 X2년 말 연결분계를 해봅니다. 지금 X2년 말 여기인데요. 자, 다시 지배력 취득 시점 1년도 초로 가죠. 그 당시에 자본금 잉여금 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80%를 사죠. 96만원에 샀기 때문에 16만원만큼 영업권, 100만원의 20%만큼 비지배 지분. 2번 분계 X1년도 당기순이익은 10만원이었습니다. 비지배 지분 20%, 비지배 지분 1년도 말에는 22만원이 됩니다. 자, 3번 종속기업 지분을 2년도 초에 연결실체 외부에 팔아버리죠. 종속기업 투자를 감소시켜야죠. 이미 연도 말에는 종속기업 투자가 다 빠져 있는데요. 이 80%에서 60% 지분으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 80%를 지금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종속기업 투자 이렇게 차변으로 넣어야 96만원, 24만원 합치면 60% 지분이 될 것 아닙니까? 비지배 지분 증가가 22만원이면 이미 앞에서 여기서 살펴봤었죠? 22만원 증가하는 거. 대차 불일치가 될 때 자본잉여금에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개별장부의 처분이익을 죽이면서 자본잉여금으로 역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년도에 당기순이익 15만원이 있을 텐데 15만원에 비지배 지분율 40% 곱해서 비지배 지분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로 가봅니다. 경우 2는 갑이 을한테 160주를 팔았어요. 그럼 을은 이걸 자기 주식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비지배 지분율은 20에서 25%로 늘어난 거 앞에서 봤었죠. 자, 1번 분계, 2번 분계는 앞에 했던 해답 1번하고 동일합니다. 일단 22만 이렇게 돼 있었죠. 잠깐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앞서 이 경우 2에 B집의 지분을 보면은 1년도 말에는 22만인데 21만 2,500, 즉 7,500 감소라는 것을 이미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3번 분계를 보자고요. 1, 2번은 똑같고요. 종속기업 투자 대변에 있던 것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80%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현재 60%밖에 안 남으니까 연결분계 요것만 해놓으면 종속기업 투자가 연결정산표에서 음수로 돼버리죠. 20% 복원시키고요. 자기 주식 25만원 산 거 이거 다 날려버립니다. B집의 지분은 7,500만큼 감소된 것을 앞에서 보았죠. 대체 불일치 금액이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합니다. 한편 갑회사가 개별장부에 인식했던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4번입니다. 종속회사 당기순이익 15만 중 이제 B집의 지분율 25%만큼 B집의 지분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합니다. 3번 분계입니다. 종속기업 지분을 종속기업에 매각할 때와 자기 주식을 연결시체 외부에 이제 매각할 때 B집의 지분 조정인데요. 실제 두 가지지만 책에서 쓴 대로 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최종 결과는 경우일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경우일과 같기 때문에 종속기업 투자 24만원 하면서 B집의 지분 1번 해답과 마찬가지로 22만원을 증액시키고요. 나머지 대차 일치 금액이 자본잉여금입니다. 물론 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돌리는 것도 같고요. 당기순이익 40%를 B집의 지분으로 대체하는 것도 해답 1번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종속기업 투자를 일부 매각을 하더라도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지난 시간에 했던 증자나 감자의 그런 연결조정 분계하고 맥락이 같죠? B집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매각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 분계를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매각 후에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국제기 기준에서는 일부 매각을 하여 모두 다 팔아도 마찬가지고요. 일부만 팔았는데도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417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을 제거하래요. 지배력을 상실한 날 종속기업 자산, 영업권을 포함해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요. 지배력을 상실한 날 이전에 종속기업에 대한 B집의 지분이 있다면 B집의 지분도 죽여버립니다. 다음을 인식하래요.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수취한 대가가 있으면 그 공정가치 받았으면 그 차변에다가 이제 인식하라는 이야기고요. 지배력을 상실한 거래 이런 상황에서 소유주로서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한테 뭔가 지분을 배분했으면 그 배분한 것도 다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문단 B99의 근거에서 종속기업에 관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다른 한국재택국제기준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직접 이익여금으로 대체한다. OCI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죠. 당기손익으로 후속적 재분류가 가능한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지배기업이 인식한 금액이 있었으면 그거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익여금으로 대체를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대체 불일치되는 금액을 전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배회사가 있고 종속회사가 있는데 계속 이와 같이 지배종속을 합쳐가지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오고 있는 터에 어느 해에 보니까 더 이상 지배력을 갖고 있질 못해요. 그러면은 그 해부터 지배기업은 자기만의 재무제표만 공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연결재무제표를 더 이상 안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거 하니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IFRS는 기본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종속이 이미 합쳐진 연결재무제표에서 더 이상 종속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연결재무제표 예의 자산부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다 죽이려는 거예요. 영업권도 다 죽이고 B집의 지분도 다 죽이고 혹시 받은 돈이 있으면은
그거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결을 했다가 얘를 죽이는 것과 처음부터 지배기업만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 간의 차이가 있을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41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다음에 얘 1을 통해서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 즉 연결재무제표상에서 지배력을 상실한 종속기업을 제거하는 방식과요. 지배력을 상실한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이 실무 방법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죠. 아니 더 이상 연결을 안 하는데 굳이 연결을 하고 요 S회사를 전부 제거하는 이런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단지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라 하는 기준서의 내용이 뭐 이렇게밖에 될지를 않잖아요. 연결이 기본이니까 여기에 더 이상 얘는 지배력이 없어 그럼 얘를 긁어내라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실무에선 그냥 지배기업 재무제표만 만들어 놓고 공시하면 끝나죠. 2L본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갑회사는 1년도 말에 의뢰사의 지분 60%를 700에 샀대요. 지배력을 갖게 됐고 지배력 취득 직후 가불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력 취득일 현재 순자산 장부금액 공정가치 다 같고요. 700원에 60% 산 거죠. 자본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니까 공정가치 같다고 했으니까 60% 600인데 700에 샀으니까 요 700 안에 100원의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겠다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이제 연결 정산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중소기업 자본과 중소기업 투자를 퉁치죠. 그리고 40%만큼 비지배 지분, 영업권이 들어가는 이런 연결 분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정산표를 만들면 연결 재무제표가 나오게 돼요. 자산 3,800, 영업권 100, 부채, 자본, 비지배 지분 이렇습니다. 자, 방법 1은요. 갑회사의 재무제표에 의뢰사 지분 매각을 반영하고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우리나라 실무 방식입니다. 자, 갑회사는 원래 종속기업 투자를 700만큼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팔아버린 거예요. 일부만. 그러나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나머지 10% 가지고 있는 것은 페어밸류 PL로 돌린다고 하죠. 슬라이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418페이지 이 방법 1, 이 위를 보면은 X2년 초에 의뢰사 보유 지분 50% 지분을 650에 팔았대요. 전체 60% 갖고 있었는데 50% 팔았고요. 10%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데 남아있는 10%의 공정가치는 130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속기업 투자 60% 지분 다 날려버립니다. 650에 받았다면 팔고 나머지 10% 지분 페어밸류로 하고요. 대차 일치 금액을 처분 이익으로 인식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갑회사 개별장부에 반영하고 더 이상 연결을 안 하죠. 그러면 이런 회계 처리를 했다면요. 의뢰사 지분을 매각하기 전 이제 갑회사 개별장부를 보면은 이 상태입니다. 지금 700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는 장부한 앞으로 가볼게요. 요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연결재무제표 작성하기 전에 갑회사 개별재무제표 여기에 지금 지분 매각의 분계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2300에 650만큼 돈 받았죠? 700은 다 사라졌고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이 또 뜹니다.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의뢰사 매각 직후 갑회사의 개별재무제표이죠. 더 이상 연결은 안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실무가 될 텐데 IFRS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자, 앞에 연결재무제표 여기에서 전부 의뢰사 부분을 발라내라고 했어요.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의뢰사 자산, 영업금도 죽이고요. 여기 있는 의뢰사 부채도 죽이고요. 비지배 지분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뢰사 자산 죽이고요. 의뢰사 부채 죽이고요. 650만큼 팔으면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들어왔고요. 원래 있던 영업권도 죽였습니다. 비지배 지분 죽였습니다. 남아있는 10% 지분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130 대차 일치 금액이 당기손익으로 대차 일치 금액을 인식하라.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지금 4번 모든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 일치 금액을 80으로 집어넣습니다. 느낌이 싸하지 않으세요? 앞에 실무에서 하는 방법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죠? 지금 원래 연결재무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배력을 상실한 비회사 걸 전부 다 발라내면 지배력 상실 후의 재무제표는 이 숫자가 되는데요. 앞으로 가볼게요. 방법 1에 따라서 의뢰사 매각 직후 2950, 130, 1000, 2080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도 2950, 130, 1000, 2080 결과가 같아요. 결국 지배하고 종속하고 합쳐놓고 얘를 발라내나 처음부터 지배회사만 더 이상 연결 안 하고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만 만드나 뭐 결과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잡하게만 할 뿐이지 그 관점은 똑같다. 다만 복잡하게 IFRS가 설명해 놓은 이유는 연결을 기본재무제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다가 지배력을 상실한 종속회사가 있으면 그걸 연결재무제표에서 모두 제거해라. 그리고 대체 안 맞는 금액이 있으면 처분손익으로 인식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재 420페이지인데요. 잠재적 의결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2장에서 했는데요. 지배력 유무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도 보자라고 했던 거죠. 이때 잠재적 의결권 때문에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매각도 안 했는데 잠재적 의결권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P투자자에 대해서 10% 지분을 현재 갖고 있어요. 한편 P투자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말 현재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만약에 행사한다면 지분은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단기말 현재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으니까 지배력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게 2장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죠. 다만 이때 지배기업 지분율 10%, 비지배 지분율 90%로 해서 연결규정 붕괴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2장에서 했던 그 내용인데요. 반대로 가보자고요. 지배가 종속의 지분을 지금 6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른 투자자가 이 회사에 대해서 콜옵션을 갖고 있대요. 단기말 현재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만약에 다른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배가 갖고 있는 이 종속회사 지분 60%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배기업 지분율이 60에서 10%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콜옵션, 즉 매수할래? 그러면은 나는 갖고 있던 지분 중에 상당 부분을 던져줘야 된다. 이런 거죠. 이 경우에 단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직 다른 투자자가 행사를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이때부터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떻게 지배는 개별장부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면요. 더 이상 종속기업 투자는 없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이거를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경우에 따라서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를 공정가치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공정가치가 더 높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금융자산 평가 2 이렇게. 그러고 나서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경우에로 보면은 60%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 50% 지분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넘겨줘야 되는 의무, 파생상품, 부채입니다. 이런 옵션에 대한 그리고 그것만큼 손실을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2장 3.2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하나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바이오젠이라는 합작투자 회사가 콜옵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행사를 하면은 5대5가 돼서 누구도 단독 지배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50% 플러스 1주, 50% 마이너스 1주인데 다른 그 약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단독 지배가 안 되는 상황이 돼요. 이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을 했어요. 2015년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지배기업이 아니다. 연결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붕괴를 했던 거죠. 종속기업 투자를 다 죽여버리고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하면서
그때 공정가치로 왕창 평가이익을 인식을 했죠. 한편 바이오젠이 행사를 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던져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파생상품 부채, 평가손실 이런 식으로 분개를 했는데 이 이익과 손실 네팅 금액이 2조 이상이 됐던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분식이었다라고 감독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검찰 고발까지 됐고요.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죠. 하여튼 내용을 단순하게 본다면은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냐와 관련해서 상대방은 그 지배력을 획득한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상실했냐. 결국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금액은 이미 외부 평가기관이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이 부분 지배력을 상실할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아니냐가 이 문제의 쟁점이라고 보면 되죠. 마지막 3.4절을 보면은요. 복수약정에 의한 지배력의 상실이라는 건데 약정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매각하는 약정인데 이 각각을 개별로 할 건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버릴 건지 당기손익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80% 지분을 갖고 있는데 20%를 먼저 팔고 나머지를 60%를 또 매각할 때 얘를 각각 개별로 볼 거냐 한 봉에 80%를 매각한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개별 거래로 본다면 20% 매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배력을 유지한 걸로 보기 때문에 처분 손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조정하고 연결재무제표는 계속 작성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60% 지분을 매각할 때 이 60% 매각과 관련된 처분 손익만 당기 손익을 인식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연결을 안 할 텐데요. 만약에 이게 단일 거래로 본다면 20% 지분을 매각할 때 몽땅 지배력 상실로 보고 더 이상 연결을 안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느냐, 개별 거래냐, 단일 거래냐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연결을 또 하느냐 안 하느냐도 달라지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면 이걸 단일 거래로 보래요. 따로따로 보지 말고 결국은 한 개의 계약이다라는 건데요. 복수약정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서류를 고려해서 체결했다. 복수약정이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된 단일 거래를 구성한다. 겉으로만 두 개지 실제로는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약정 체결은 적어도 다른 하나의 약정 체결에 의존한다. 서로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거죠. 4번 하나의 약정이 그 자체로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다른 약정과 함께 고려할 때 정당화된다. 뭐 이런 경우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한꺼번에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지배기업 지분율 변동 세 번째 강의에서는 지배력이 내려가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많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우, 더 내려가서 상실하는 경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살펴봤습니다.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계속 복습하시고 또 공부하십시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